예, 안녕하세요. 예, 느린 한자 시간입니다. 오늘 할 한자는요, 예, 이 첩자입니다. 그래서 보통 첩 보면 원래 정실 부인이 있고 부인이 아닌 여자들을 첩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거에 해당하는 첩자를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써보죠. 첩. 그래서 뭐 중국이라던가 아니면 뭐 전 세계적으로 뭐 지금 같은 경우도 일부 닫혀져 있는 국가들이 있죠. 중동의 여러 나라들이라던가 인도도 그렇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될 경우 아무래도 첫 번째 부인이 있으면 그 나머지 부인들은 이제 서열상 아래에 해당하죠. 그래서 조선시대 때도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도 이제 첩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 한자가 어떻게 생성이 됐고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한번 좀 짚어보고요. 그 다음에는 종전대로 요 영어 단어 의미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첩자의 어떤 의미를 이 그림이 아주 잘 또 표현하고 있는데요. 어떤 여인이 이렇게 무릎을 꿇고 있죠. 앉아 있죠. 그리고 이 위에는 뭔가 칼 모양인 것 같아요. 칼. 그래서 이 모양을 이제 한자로 형상화한 것이 바로 이 글자입니다. 그리고 이 글자가 바로 이 한자의 초기 글자이기도 해요. 그래서 갑골로 보이는데 초기 모양도 이 모양과 흡사하죠. 자, 그렇다면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이 아래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글자가 좀 작아서 그런데 본의는 이제 본래의 뜻이라고 하는 거죠. 이 한자의 본래의 뜻은 요거는 이즈니까 여노, 그래서 여자 노예라고 하는 거예요. 여자 노예. 과거에는 노예제가 있었죠. 그래서 갑골문적이니까 갑골문의 자형, 그러니까 글자 형태. 요 갑골문의 글자 형태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건 또 이즈죠. 이것은 한 명의 부녀, 어떤 여인인데 괴좌니까 무릎 꿇고 앉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무릎 꿇고 앉아 있는 한 여자의 글자 형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에 이제 계집여자가 들어가니까 그녀의 두상, 머리 위에는 있다.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형도, 어떤 형벌의 칼이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형벌을 집행할 때 쓰는 칼, 형벌용 칼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요게 요 부분이라는 거예요. 요 부분. 그리고 요게 지금 우리가 많이 먹고 있는 그 라면 중에 신라면이라고 있죠. 매울 신자인데 근데 요 매울 신자의 원형이 바로 요 모양이고요. 그래서 원래는 맵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요 형벌용 칼, 요게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리고 요게 뭔가 막 찌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매섭죠. 그래서 두 번째 의미로 매울 신자, 맵다라고 하는 의미가 생성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의미는 바로 요 형벌용 칼이다. 요 신자가. 그래서
형벌용 칼인 이제 부호라고 하는 거죠. 머리 위, 그렇죠. 머리 위에 이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 여자가 이미 이 노예의 얼굴에 이제 옛날에는 이렇게 그 눈, 코, 입이 있으면 이제 노비가 되면 여기다가 어떤 문양을 뭐 이렇게 찍히는 어떤 형벌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미 노예라고 하는 기호를 여기 이렇게 피자니까 이제 자형을 입었다라고 하는 거죠. 찍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대에서는 소로파라고 하는 의미로 많이 지적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형벌용 어떤 문신이 찍힌 여자의 모습, 이것이 바로 뭐다? 우리가 사용하는 요 첩첩자의 원래 의미다. 그래서 모양이 조금 달라지긴 했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달라지고 있는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초기인 갑골에서 금문으로 내려가면 뭐 비슷하게 변하는데, 여기 보면 이 무릎 꿇은 여기 무릎이죠. 그리고 발인데 이 부분이 좀 심하게 생략된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사라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시대 소전으로 보이는데, 소전으로 가면 글자가 좀 균형이 약간 대칭적으로 균형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도 이 무릎 꿇은 부분이 잘 보이진 않아요. 그리고 이 부분이 나중에는 예서로 가면 여자 여자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소전에서 예서로 가면서 이 부분이 조금 더 고착화되고 보다 기호화가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예서에서 우리가 이제 표준으로 쓰고 있는 요 해서체에 오면 이 글자가 이제 자리 잡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 윗부분이 원래는 이 형벌도구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마치 요즘 쓰는 설립자처럼 바뀌어버려요. 그렇죠? 모양이 좀 잘못됐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무릎 꿇은 여자 모양이 이제 그냥 여자 여자 모양으로 이제 심플하게 바뀝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첩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역사 같은 데를 보면 예를 들면 몽골에서 이제 중국을 많이 한족들을 공격을 했죠. 그러면 이제 뭐 약탈이나 이런 거를 하면서 거기에 있는 부인들을 본인의 이제 후처로 삼는 경우도 있었고, 조선 시대 때도 어떤 영모라고 하죠. 반역을 한 집안의 한 사람의 아내나 혹은 딸 자식 같은 경우는 이제 노비로 관노라고 하죠. 관에 소속된 노비로 이제 가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글자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첩이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둘째 아내 그런 의미지, 지금 이 글자의 설명처럼 어떤 노비에 해당하는 여자는 아니다 라고 하는 걸 봤을 때 그 의미도 많이 변화가 되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뜻풀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글자죠. 그래서 첩자.
그래서 이 부분이 형벌 도구다. 그거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maid servant 라고 해서 이게 바로 하녀 혹은 가정부라는 뜻입니다. 가정부. 그 다음에 concubine은 조금 낯선 단어로 보이는데 이걸 찾아보니까 첩이라던가 내연의 처, 그러니까 정식 부인이 아니라 내연의 처를 말한다고 합니다. concubine. 그리고 요거는 이 뒤에 있는 말은 요거를 풀이한 걸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wife of second or lower rank 라고 해서 아내가 예를 들면 첫 번째 아내가 있고 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뭐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 중에서 요 첫 번째 이 윗부분을 바로 아내 첫자 정식 부인을 아내 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 두 번째부터 아래를 바로 오늘 하는 요 첩자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아래로. 그래서 second 두 번째 혹은 그 아래 서열에 있는 아내를 바로 이 첩이라고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바로 concubine이니까 이 concubine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생소한 영어 단어인데 이 기회에 요 첩이다 혹은 서열상 둘째 이하의 어떤 아내들을 바로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 단어도 우리가 이해하고 외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concubine. 그 다음에 또 여기 이 첩자에 대해서 또 글자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The seal이라고 했으니까 칼그리는 또 이제 소전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죠. 소전체에서는 has not lived. 그렇죠? 이 글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요게 설립자처럼 보인다 그랬죠. 그런데 이게 아니라 but 요거죠. 매우 신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전 때까지도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전의 저자인 칼그렌이 이것은 잘못된 거고 요게 맞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어떤 a woman 관계대명사네요. who is slave 그렇죠? 혹은 who is servant because of crime 어떤 crime은 범죄죠. 그래서 어떤 범죄 요거를 형벌 도구가 아니라 범죄라고 보고 있네요. 그래서 범죄로 because 인해서라고 볼 수 있겠네요. 범죄로 인해서 servant 어떤 하인이죠. 하인이 된 여성을 말한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형벌 그 도구로 인해서 이마에 그 낙인이 찍힌 여인 그 설명이 보다 맞는 것 같고 이 설명은 이제 글자는 제대로 보긴 했지만 조금 원래의 뜻에서는 약간 멀어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첩자였고요. 오늘은 그 관련된 글자가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에보다 더 짧게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자, 이 글자는 우리가 상당히 많이 쓰고 있어요. 제가 한번 예를 한번 적어 볼게요. 우리가 사건을 접수했다.
예, 그 다음에 막 싸울 때 접전을 이루었다. 예, 접전. 막 요새 올림픽 할 때 막 팽팽한 경기를 접전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것에 대해서 인접한 땅과 땅 사이를 인접한 경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가까이 있는 것을 우리가 접근이라고 하죠. 접근. 예. 그 다음에 가까이 있어서 이렇게 만지는 것을 접촉이라고 하죠. 접촉. 그 다음에 손님을 이렇게 직접 접해서 대하는 것을 접객이라고 하죠. 접객. 예. 그 다음에 국가 사이죠. 바로 국경을 접경이라고도 하죠. 접경. 예, 우리로 치면 휴전선 같은 곳이 바로 접경이죠. 그 다음에 서로 이제 연락하고 그런 것을 접속이라고도 하죠. 접속. 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접자를 상당히 많이 쓰고 있는데, 예, 이 접들이 모두 다 뭐다? 바로 이 접자, 즉 접할 접자라고 하는 거예요. 접할 접자. 예, 상당히 많이 쓰고 있죠. 예. 그래서 이 둘 첩접자와 접할 접자를 한번 지어서 생각해 보면, 옛날에 드라마 같은 거 우리 전통 조선시대라던가 구한말에 있었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첩이 가끔 나왔던 것 같고, 근데 보면 이 남편이 이렇게 있으면 원래 정실부인 아내 처죠. 예, 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거리를 이렇게 두고 이렇게 항상 걸었던 것 같아요.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 이제 뭔가 팔짱을 끼고 있는다던가 상당히 뭔가 옆에 착 달라붙어 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느꼈던 게, 첩은 옆에 바로 접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렇죠? 곁에. 예. 그래서 그렇게 보면 첩과 접이 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첩 같은 경우는 아까 봤지만 이렇게 있고 이렇게 되어 있다면, 접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곁에 있을 때, 예를 들면 팔짱 같은 거 낄 때 손이 필요하죠. 손. 손을 잡는다던가, 그러니까 손 숫자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오른쪽 부분을 그대로 쓰면 되는 거죠. 다만 발음이 첩에서 이렇게 손 숫자가 들어가면서 발음이 첩이 아니라 접으로 바뀐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예. 나름대로 제가 이 한자 간의 이제 연관관계를 만든 건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유롭게 받아들이실 분, 안 받아들이실 분 자유롭게 취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발음이 그렇게 된다. 그 다음에 한번 뜻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connect, 어떤 연결이라고 하는 거죠. 연결. 연결은 아까 본 접속이라고 하는 말이랑 통할 것 같죠. 접속. join은 뭔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meet, 만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successive, 뭔가 성공적인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connected, 요거는 연결된, 그래서 이것과 연결이 되겠죠. 그 다음에 union, 이것도 다 접한다라고 하는 거죠. intercourse는 사이에서 서로 이제
요와 관계가 오가는 거죠. 예, 그래서 사전적으로 한번 보면 인터코스는 이제 교제라던가 교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써보죠. 교제, 교류. 그 다음에 이제 receive는 이제 받는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take 이거는 취한다 라고 하는 의미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의미들이 있는데 우리는 대부분 이런 의미로 쓰고 있다. 예, 그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 접할 접자에 비해서 이 아래에 보이는 이 한자는 우리가 거의 사용하지 않는 한자예요. 예. 그런데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한번 찾아보니까 여기 위에 바로 비우자가 있죠. 예. 요즘 여름이라서 가끔 소나기가 내리는데 요거 창가에 비가 내리는 거죠. 그래서 비우자가 있으니까 뭔가 비와 관계된 한자겠구나 라고 이제 짐작을 해보고 그 다음에 찾아보니까 가랑비라고 있잖아요. 가랑비. 그러니까 비가 막 엄청 내리는 게 아니라 조금씩 내리는 거죠. 그래서 가랑비 삽자라고 합니다. 예, 아마 처음 들어본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발음도 보면 요 첩에서 삽으로 상당히 뭔가 꽤 변했죠. 예, 그래서 영어 단어를 보니까 shower. 예,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침에 하는 그런 샤워인가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찾아보니까 이 샤워에 소나기라는 뜻이 있었어요. 예, 소나기. 그 다음에 슬라이트는 뭔가 가벼운 그런 느낌인데 여긴 또 가느다란 그런 뜻이에요. 혹은 호리호리한. 예. 그렇게 보면 가랑비라고 하는 게 굵은 비가 아니라 호리호리한 비구나도 알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패싱은 뭔가 지나가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비와 연관해서 찾아보니까 지나가는 비를 패싱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가볍게 지나가는 비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고 그것이 바로 이제 가랑비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또 생각을 해보니까 왜 하필이면 이 가랑비에다가 이 첩자를 넣었을까를 생각을 제 나름대로 해봤는데 어떻게 보면 여기 보면 이 부인이 아내 처 같은 경우는 정실 부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제대로 된 부인이었다면 이 첩은 이제 제대로 된 부인이 아니다. 그 당시의 인식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여기에 굳이 첩자를 넣은 게 의미적으로 봤을 때 혹시 제대로 내리는 비가 아니라서 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제대로 내리는 비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첩자를 넣었을 수가 있다. 예. 근데 보통 설명할 때는 이 아래 부분은 그냥 단지 발음으로 발음 부분으로 들어갔다 라고 이제 주로 얘기를 하긴 하죠. 그런데 첩이 아니라 삽이 됐다 이렇게 설명을 주로 합니다. 예. 그래서 제 개인적인 설명도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약간 일리가 있지 않을까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싶은 부분은요. 자, 이 앞부분은 중국 발음이라고 했죠. 중국어 발음, 현대 중국어 발음. 근데 그거에 비해서 이것은 이제 고대 중국어 발음이죠. 그래서 한번 발음해 보면 뭐 찹, 찹, 그
다음에 삽 이렇게 발음되네요. 그쵸? 한번 한글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찹, 삽. 예. 근데 보면 원래 지금 발음들은 다 받침이 없잖아요. 치에, 치에, 사 이렇게 받침이 없는데 흥미로운 건 여기 다 요 받침에 해당하는 발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한글로 치면 요거 비읍 받침으로 다 바뀔 수가 있겠죠.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현재 발음에서도 지금 받침이 살아 있죠. 첩, 접, 삽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고, 또 흥미로운 건 여기 삽 같은 경우는 아예 거의 똑같죠. 예. 예, 중국어 발음에서는 그 받침이 여기서 사라져서 사 이렇게 발음이 되네요. 그렇죠. 예, 이렇게 봤을 때 이 글자들 같은 경우도 원래 고대 중국어 발음이 지금 우리의 발음, 한자 발음과 상당히 흡사하다, 예, 거의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 한자 발음이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요 첩자를 중심으로 해서 한자 3개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한자들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남아있기를, 간직되기를 그렇게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 그러면 오늘 강좌를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